항상 우리가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오르기 전에 얘기해 주지 그랬느냐. 오르고 나서는 또 지금도 괜찮아요? 근데 왜 좀 조정이 왔으면 좋겠다. 저희가 오르기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예.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다 이제 올랐을 때 조정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조정이 오면 또 관심 없으세요. 오늘 약간 그런 겁니다. 오늘은 금은동에 대해서 금은동.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미래셋 자산운용 김수정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금은동. 많이 올랐죠. 금은동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격을 보니까 최근 주식도 뭐 우리나라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뿐만 아니라 금은동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2024년부터 2026년 최근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세 개의 귀금속 원자재들의 가격이 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2025년에 금은 한 62% 정도 올랐고 은은 142%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작년에만? 네, 작년에만 구리는 41% 정도 올랐습니다. 와, 근데 저 차트에 보이지만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 구리가 유독 변동성이 장난 아니죠. 맞아요. 이게 일단 각 귀금속마다 이 금은동 다 각자의 개별마다 스토리가 더 별도로 있기는 해서 금은 워낙에 뭐 제가 여기저기 많이 말씀드렸고 자료도 많으니까 오늘은 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은이 좀 뒤늦게 출발했잖아요. 금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한 느낌이라면 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급등한 느낌이 급발진. 굉장히 강하죠. 왜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일단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과 수요입니다.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주식이 이익과 나래티브, 이렇게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면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이스라인이 되는 게 공급과 수요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뭐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 이벤트가 공급 혹은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은을 한번 보면 그 실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4월 16일 날 레포트가 발표가 됐는데 은만 그 연구한 기관이 있나 봐요. 맞아요. 실버 인스티튜트도 있고 금만 연구하는 연구소도 있어요. 네. 그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요. 이제 워낙에 관심이 많은 원자재다 보니까 공급 부족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15%가 더 많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레포트를 냈고 더 부족하다. 작년보다 더 부족하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공급 부족이 시달릴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은이라는 게,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같이 늘어나면 가격이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이라는 게 광물이다 보니까 공급이 특별히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납, 구리 이런 것들을 캘 때 같이 딸려오는 광물이에요. 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산물로 생기는 은의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획기적으로 은만 위해서 확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산 생산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근데 광산 자체는? 네. 생산량 자체는 공급은 그냥 그대로인 거죠. 근데 수요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은 수급과 추이 은 가격을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기 시작한 이 2022년, 3년, 4년부터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근래에 급등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은을 갖다 쓰나? 수요가. 그러니까요. 은 반지 좋아하세요? 은 반지 있으세요? 너무 옛날 세대 아닙니까? 아니 근데 실버 주얼리가 있긴 하니까.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수급이 갑자기 뭐 모자라진 않았겠죠. 그렇죠. 무슨 뭐 열 손가락에 다 끼고 다닐 것도 아니고. 맞아요. 갑자기 그런 주얼리적인 측면에서 은이 부족한 건 아니었고 당연히 산업금속 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업에 활용되는 은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은은 전기 전도율 그다음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은이라는 원자재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그다음 전기차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태양광에 들어갑니다. 태양광이요? 태양광 패널에 들어갑니다. 네,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있는 태양광부터 AI 수요가 기대되는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반도체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다른 금속 대비해서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을 보면은 구리보다도 더 좋은 게 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용량에서 은 수요를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AI 가속
고객화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같이 반도체도 다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가 GPU, TPU, NPU 이런 반도체들인데 거기에도 은이 많이 들어갑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53배 정도 늘어나는데 전력량이. 네, 거기에는 결국에는 은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랑 이런 부분들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내연차보다 전기차에 은이 한 70% 정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각종 부품에. 네, 67에서 한 79% 정도의 은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냥 내연기관차보다는. 근데 테슬라 혹시 타고 다니시나요, 대표님? 제 차는 아니고 타보긴 했는데 뭐 사실 테슬라도 인기 많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들이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할수록 아무래도 은 사용량이 늘어난다. 근데 사실 전기차는 네. 나온 지 좀 된 얘기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TPU, NPU, GPU에 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워낙에 가격이 급등을 했고 약간 이건 좀 스페셜한데라고 생각을 했던 포인트가 네. 은을 미국이 핵심 광물에 추가를 했습니다. 아하. 원래 이제 각 국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광물이 있어요. 근데 은이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미국 정부도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에 은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가 단위의 첨단 산업에서 전략적인 광물로 은의 위상이 조금 높아졌구나라는 부분들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갑자기 은반지를 10개씩 끼고 다니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장신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은의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산업입니다.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장비용, 그다음에 전기차, 반도체 패키징, 태양광, 그다음에 화학 그 우주, 항공, 위성통신 부품에도 다 은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산업의 성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산업용 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은이 앞으로 6년간 부족할 것이다라고 실버 인스티튜트가 말하지 않았을까. 은이 예전부터도 귀금속이기도 했고 맞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화폐로 쓰였던 거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산업용 수요 많다라는 것도 많이들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네. AI 시대가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폭증을 하는 거네요. 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기반에도 은이 맞아요. 또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근데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좀 복잡하기는 해요. 은이라는 투자 자산을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 것인가? 말씀 주신 게 맞는 게 은이라는 자산이 되게 독특한 자산이에요. 예. 은은 완벽한 산업금속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완벽한 귀금속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쵸. 그냥 금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은이라는 자산은 되게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으로 자금이 몰려서 금 가격이 막 올랐을 때 안정형 자산으로 가야 되는 돈들이 이제 금으로 간 다음에는 이거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은으로 퍼진 작년처럼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네. 은까지 이어지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높아졌을 때 은으로 자금이 몰려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그 외에도 산업금속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라앉아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혁신적인 이제 기술 개발이 활발해져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네. 이랬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한 소비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 가격이 또 수위를 받는 거고 기금속 지수와 산업금속 지수와 은을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네. 기금속 지수는 이제 금, 은, 플래티넘 정말 금은방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보석류들을 합쳐놓은 그런 지수라고 봐주시면 저기 되는 왼쪽에 거고. 주황색 선이요. 네네. 그 다음에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구리 그리고 뭐 니켈, 은 그다음에 아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쪽에 파란 선, 네, 파란 선. 근데 은의 가격이 이 두 지수와 같이 동행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은이 양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저도 구해보고 놀랐는데 과거에 미국 달러, 그다음 미국 채권,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은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은이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 오른쪽 차트요? 네, 연율화를 시켰을 때. 근데 이게 워낙에 근래에 많이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1년 동안 네네.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다른 자산 대비해서 은의 성장률이라던가 특징들이 되게 부족하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네. 제가 은에 몰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주식 60에 이제 채권 40을 보통 교과서적으로 많이 이제 들어서 네네네.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데 여기에 은을 5% 정도만 추가했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도 누적 수익률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대로 은이 이제 안정형 자산의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처럼 네. 변동성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가져가셨을 때 되게 괜찮은 원자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보통 금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ETF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그냥 골드 바를 가지고 계실 수 있고 뭐 돌반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금은 어떤 방법으로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ETF든 뭐든 간에. 근데 은은 실버 바를 굳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규모가 사이즈가 덩치가 무게가 훨씬 맞아요. 크니까. 너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관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TF로 이제 포트폴리오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또 이제 ETF로도 배워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네. 은 ETF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제가 만약에 원자재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ETF로 투자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 바 같은 거, 은수저. 골드 바, 네, 은수저. 뭐 독 검사하실 건가요? 은수저가 왜 필요하죠? 종로 가면 많이 팝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 ETF에 투자를 해야 된다. 원자재는. 현물 ETF. 네. 근데 현물 ETF라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은 현물을 보관하는 ETF.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 선물 ETF는 모든 원자재는 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물 지수를 거래하는 ETF, 그 선물의 지수를 추정하는 ETF. 근데 선물이다 보니까 롤오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비용이 항상 때문에, 들죠. 네. 그래서 이제 은 현물 ETF를 말씀을 드리고, 그 어떤 원자재도 저는 현물 ETF가 있다면 현물 ETF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특히 장기 투자할 거면 맞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맞아요. 차월물로 이른바 바꿔서 사야 되는데 그때마다 약간 갭이 있을수록 더 비싸게 사고 맞아요. 싸게 팔고 더 비싸게 사고 맞아요. 이 비용이 이제 수익률을 녹아내리게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물 ETF로 이거는 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원자재는 웬만하면 현물 ETF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용 측면에서 네, 보면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물과 선물의 괴리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괴리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ETF 가격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정말 찐으로 내가 집에 이 원자재를 보관하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는 현물 ETF에 그렇죠. 투자를 하시는 거가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네, 그러면 타이거 ETF에도 그 금, 골드 있고 네, 은도 있고 구리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금은동 다 있어요. 그러면 은이 현물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상장을 하는 이번에? 거고. 네. 그래서 타이거 ETF 같은 경우에는 금은동을 다 현물 ETF로 라인업을 쫙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얘기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학적인 분쟁과 전쟁과 그다음에 논쟁 이런 게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처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건데 타이거 캐락스 금융을 ETF가 있고 그다음에 은은 제가 이제 앞에서 한껏 말씀드렸던 이제 은 액티브 ETF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은이 액티브예요? 네, 저희가 은 현물을 보관하는 ETF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은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은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금 현물 같은 경우에는 금 현물 지수가 KRX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는 쥐고 있으면 되는 그건 거고. 저희가 쥐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구리 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고가 있어요. 음, 서울엔 없고 어디 계약해서 네, 지방에 있고 오. 그래서 ETF 이거는 들어오는 만큼 구리를 사서 거기다 네, 담아놓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 구리실물 같은 경우는 정말 창고가 별도로 있고 오. 그다음에 은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고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원활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창고를 가지고 은 현물 ETF에 투자하는 ETF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 그래서 은 현물 ETF에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ETF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를 다른 ETF를 또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예요? 네.
은현물 재밌네요. ETF마다 비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현물 액티브 ETF입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지정학적 위험에서도 그렇고 산업의 수요 혹은 또 네. 유동성의 증가를 이제 같이 보고 투자하고 해지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은이 굉장히 특이한 기금속인 것 같아요. 이제 구리는 완전 산업금속이고, 거의 그다음에 그렇죠. 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금속, 그러니까 안정형 금속인데 은이 딱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기 되게 어울리는 그냥 일부 포션을 투자하시는 게 되게 괜찮겠다. 근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막 장기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구리에 한 번 물리면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변동성을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구리도 사실 나래티브가 충분히 있기는 해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가 2026년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구리의 수요가 30% 늘어날 것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 네네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전기차가 또 나오는데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은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은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34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은은 60에서 70% 정도 사이였다면 구리는 훨씬 더. 34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리가 그때 전기차가 한 번 확 왔을 때 같이 한 번 확 왔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산업에 대한 비전이 밝아질수록 뭐 예를 들어서 ETF로 투자한다면 그게 훨씬 더 유망하긴 하지만 그 산업이 꺾이면 이것 역시 또 크게 꺾이니까 그건 좀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고 산업금속이다 보니까 근데 뭐 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근래에 좀 높긴 했지만 원래는 이제 안정형 자산으로 보통 이제 전 세계적인 안정 자산을 치니까 그런 거고 은은 그 가운데에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액티브 ETF, 타이거 은 액티브 ETF잖아요. 네네. 언제 상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4월 28일 날 상장합니다. 4월 28일. 제가 아까 전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장기 분산 투자했을 투자해도 때. 괜찮다라고 보여드린 이유가 은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물 ETF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타이거 은 액티브 ETF 퇴직연금 계좌에 수주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원자재 라인업 금은동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원자재 투자해야지라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 홈페이지 오셔서 금은동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KLX 금현물 ETF도 있고 네. 타이거 구리 실물 ETF도 있고 네. 이번에 타이거 은 액티브 ETF까지 있고. 금은동 금은동. 올림픽이네요. 우리 좀 댓글 이벤트 하면 좋은데 댓글로 여러분이 타이거 은 액티브 ETF 요 애칭을 정해주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귀여워. 투자하실 그 생각 어떻게 할 거지의 전략 같이 또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10분을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도 또 같이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은 투자 방법 그리고 은이 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또 이제 스터디를 해봤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